내가 죽였습니다. 이 범인은 바로 접니다. 살인사건 수사에서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 유력한 용의자의 입을 열게 하는 일일 겁니다. 행적을 추적하고 결정적 증거를 내밀고 형사들은 용의자와 치열한 심리 싸움 끝에 자백을 받아내죠. 그런데 반대로 범행을 입증할 단서가 자백, 이것만이 유일할 때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오늘 증거는 말한다에서 다룰 사건은 2009년 전남 광양의 한 버스터미널에서 일어난 의문의 살인사건에서 시작합니다. 차 안에서는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죠. 그녀를 둘러싼 유력 용의자들이 하나둘씩 입을 열며 이 사건은 쉽게 풀리는 듯 했지만 뜻하지 않은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그녀를 죽인 진범은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이 사건의 실마리를 수사해보겠습니다. 네, 팀장님,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저 현장부터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최초 발견자는 오전에 출근했을 때 옆에 차가 시동이 걸리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동료들과 축구 시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축구 공이 그 차 옆으로 딱 갔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차량에는 아마 그 썬팅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딱 보니까 여성이 차 시트를 뒤로 뉘운 상태에서 누워 있는데 얼굴이 이상한 거예요. 긴장된 모습도 보이고 얼굴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보니까는 사람이 사망한 걸로 느껴가지고 경찰서하고 소방서에 신고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경찰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 상태를 보니까 당시에 시동도 켜있고 에어컨도 켜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특별한 상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본인이 이제 신경안정제 같은 걸 복용했다고 봤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여성분이 아마 약을 신경안정제를 먹고 그 다음에 차에 시동을 걸어놓고 에어컨을 킨 상태에서 아마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니냐. 즉 질식사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봤던 거죠. 근데 차 안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시동이 켜져 있었다고요. 경찰 입장에서 이렇게 그 차를 감식을 해봤더니 시동이 켠 상태에서 실내 온도는 32도로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32도요? 그 당시에 6월이니까 그 당시에 밖의 온도는 한 28도씨 정도 됐었거든요. 그럼 32도로 맞추어 놓고 밖의 기온이 28도인데 안의 기온을 32도로 책정을 해놨다면 이건 누군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럼 인위적으로 만드는 이유를 경찰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그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어떤 그 약을 먹고 좀 쉬는 과정에서 실내 온도가 높으니까 산수 희박으로 질식사, 즉 말하면 사고로 사망했다는 인식을 주기 위한 그런 그 포석일 수도 있고요. 또 구태여 하나 더 첨부하자면 만약에 발견되더라도 시신이 최대한 빨리 부패될 수 있도록 차 안의 온도를 올려놨을 개연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찰은 이거는 일반 그 어떤 사고사에 의한 사건은 아니라고 단정을 쳤던 걸로 보입니다.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수신 상태는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검시할 때는 발견을 못했는데 저희가 이제 경찰관들이 보면은 사체가 발견되면은 검시도 하지만은 그 변사 의혹이 있으면은 그 부검을 하거든요. 부검을 해보니까 40대 여성의 목에 0.7에서 0.8cm 정도의 그 끈자국이 나 있는 거예요. 끈자국이라 뭐냐면은 목을 누가 졸았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끈자국하고 손에도 목을 조른 자국이 흔적이 났기 때문에 그 부검 결과로 봐서는 본인이 극단적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에 의해서 피해를 본 것, 즉 살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된 거죠. 이 정도면 정말 살해당한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여성이 마지막으로 누굴 만났는지 행적을 추적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서 팀장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성의 휴대전화에 경찰이 주목했고 이 휴대전화에 남은 증거들을 하나 둘씩 살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 시점에 이 여성이 특정 누군가와 연락을 주고받은 그 흔적을 찾아냈는데요. 사실 이 40대 여성 대기업 협력업체의 격리직으로 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협력업체의 사장과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그리고 그날에도 역시 사장이 이 여성에게 문자를 보낸 내역을 경찰은 확인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디 병원 앞으로 가요. 누군가 약을 하나 줄 텐데 그것을 먹고 집에 가서 쉬고 있어요. 답하지 말고 바로 가요. 사실 이 여성이 좀 개인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 관련해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날 그 여성을 부른 것은 문자 메시지에 남아 있었던 건 사장이었습니다. 네, 사장의 문자 제가 보더라도 굉장히 수상해 보이는데 그러면 변호사님
이 사장이 40대 여성을 살해한 겁니까? 이게 경찰이 당연히 이 사장을 불러서 조사를 했겠죠. 당신이 문자 메시지를 받고 나간 건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이제 물었더니 이 사장이 하는 얘기가 나는 병원 앞으로 가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라고 이제 부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봤더니 이 사장은 실제로 이 40대 여성의 사망 추정 시각에 이 알리바이가 있는 겁니다. 회사에 출근하는 모습이 이제 CCTV에 남아 있었고요. 실제로 그 출퇴근 기록, 출입문 센서도 있었고, 그래서 아무래도 나는 알리바이가 있다라면서 범행을 부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사장에겐 알리바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문자 보낸 게 있잖아요. 사장 휴대전화로.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죠? 경찰이 이제 이 마지막 문자를 통신사 협조를 받아가지고 전말을 캐게 됐습니다. 네. 결국 알아봤더니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은 사장의 동거녀입니다. 사장의 동거녀가 아마 이 사장과 이 희생자, 피해 당한 사람 사이를 좀 의심을 내가지고 어떤 그 범행을 한 걸로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컴퓨터 문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즉 말하면 인터넷으로 그 문자를 보내가지고 이 여성에게 어디로 가면 누가 있을 건데 그 사람이 주는 약을 먹고 뭐 아까 집에 가 있으라 뭐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만나가지고 함께 차를 탄 것 같습니다. 이 피해 여성하고 차를 타고 터미널 주차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신경 안정제가 들어있는 음료 같은 거를 먹인 것 같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내가 사실은 관계지만 부인은 아니지만 나하고 아이까지 있는 사람인데 왜 내 남자하고 만나느냐 뭐 이런 거를 이제 의견을 주고받던 사이에 이 거칠은 언성이 오가게 되고 결국 몸싸움이 일어나서 이제 살해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그때는 자백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거녀가 자신이 저 여자를 살해했다고 자백을 한 거네요, 변호사님. 맞습니다. 네. 근데 동거녀 입장에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사장이 사실은 알고 보면 첫 번째 부인과도 이혼을 하고 두 번째 부인과도 별거를 하고 이 동거녀와 이제 살림을 차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딸이 있었어요. 어린 이제 아이를 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여성 편력이 늘 이제 걱정이 됐던 겁니다. 이 사장이 혹시 바깥에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인터넷상으로 이 사장이 주고받는 문자를 쭉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사망한 40대 여성과 사장과 실제로 중국으로 동반 출장을 갔다 온 것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사고가 일어나기 전날에는 이 40대 여성이 그 가족 모임에도, 사장의 가족 모임에도 이제 초청이 돼서 갔던 것도 다 이제 문자 메시지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동거녀와 이 40대 여성과 딱 이제 얼굴을 대고 맞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동거녀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면밀하게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발뺌을 하는 것에 화가 나서 내가 갑자기 화가 치밀어서 살해를 했다라고 진술을 했고요. 결국에는 이 동거녀는 살인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 네. 결국 법정까지 서게 되는데 이렇게 상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진술을 했는데 법정에서 진술을 바꾼다면서요? 일단 법정에서 세 번째 공판까지는 그대로 진술을 유지했습니다. 내가 실제로 범인이 맞다. 그리고 검사에게서도 사실 죽은 영혼을 달래주고 싶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이 마지막 공판에서 갑자기 진술을 바꾼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 번째 재판까지는 인정을 하고 그러면 네 번째 재판부터 동거녀가 다른 진술을 하기 시작하는군요. 맞습니다. 네. 정반대의 진술을 하는데요. 내가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까지는 맞지만 그 밖에 모든 진술은 거짓이다라면서 완강히 이제 범행을 부인을 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사실 이제 남편, 그러니까 사장과 본인이 모두 다 이 범죄로 인해서 감옥에 가게 되면 우리가 이제 낳은 어린 딸을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딸 곁에서 딸을 돌보는 것보다는 경제력이 있는 남편이 실제로 밖에 남아서 우리의 딸을 돌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거짓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얘기한 것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요. 실제로 이제 동거녀가 얘기를 하기로는 그날 아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만나러 가려고 했는데 네. 어린 딸이 징징거리는 바람에 나는 피해자를 만나러 가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남편에 의해서 내가 거짓 진술을 한 거다. 이렇게 진술을 뒤집은 건데 재판부의 판단이 중요할 것 같아요. 동거녀가 경찰에서 한 진술이 맞느냐 아니면 이 번복된 무죄라는 진술이 맞느냐. 재판부에서는 이제 네. 머리가 아프죠. 왜냐하면 자백을 했다가 지금 진술을 이제
반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 목에 있는 끈 같은 거 보게 되면 혼자 범행한 것보다는 공범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피의자 여성에 대해서 혹시 공범관계를 추정하면서 조카라든가 딸을 경찰에서 언급을 하니까 이 피의자 여성이 이제 자백한 걸 번복한 거예요. 자기가 더 피해보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편도 의심받고는 상황에서 자기가 죄를 뒤집어 쓴다고 했다가 이제 와서는 국무까지 수사를 하게 되니까 반대로 내가 그런 사실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자백을 번복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게 된 거죠. 아, 그리고 재판부도 그 허위 자백한 게 인정이 된다. 인정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본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판결이 다른 증거도 있어서 사실 유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 어떤 판단을 일단 내렸어요? 일단은 1심 재판부는 사실 이제 범행 현장의 모습을 이 이제 동건이가 실제로 보고서는 생생하게 얘기를 한다라고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범행 현장의 모습을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자백에 의한 이제 것이기 때문에 증거가 자백 말고는 이제 불충분하다라고 봐서 이제 무죄를 선고했던 것이고요. 실제로 40대 여성이 이제 사장과 불륜 관계도 아닌데 동건녀 입장에서는 그 여성을 살해할 정도까지의 어떤 동기를 가지기 쉽지 않다라고 이제 1심 재판부가 봤고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당연히 이제 항소를 했고 상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기각이 되고요. 결국 무죄가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동건녀는 풀려나게 된 거네요. 네, 위원님 다른 증거들도 있는데 그러면 다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초등수사에 믿습니다. 피의자의 자백만을 가지고 그대로 검증하지 아니하고 기소를 하는 바람에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가 진술을 번복해버리니까 증거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피의자의 자백이 딱 나오니까 이제 자백 다 했으니까 이거는 끝났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꼭 보존해야 되는 차량 같은 것도 인계를 하고 바로 폐차 처리돼 버렸거든요. 그 이후에 증거를 못 찾았어요. 제일 먼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피의자는 액살이라고 그래요.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은 그대로 기재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부검 결과를 보니까 결국은 이 사건이 보이죠. 끈자국. 그건 이제 교살입니다. 그러면 범행 방법도 다른 거예요. 그렇네요. 첫 번째 그거 잘못됐고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나왔어요. 신경안정제를 먹여가지고 이제 흐물흐물해진 상태에서 범행했다 했는데 부검해 보니까 그 신경안정제를 먹은 건 오래전에 먹은 약물의 반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판부에서 볼 때도 이거 뭔가 잘못됐다고 판단을 한 거고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요 피의자가 자백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백한 내용에 근거해서 사체 상태하고 비교해봐가지고 이치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거는 인정하면 안 돼요. 다른 뒷받침하는 증거를 끝까지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소홀히 됐던 게 무죄의 이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2016년 그러니까 4년 전이라고 할까요?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면서 다시 재수사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 사건은요. 이제 아마 이 사건이 U자형으로 나 있다고 하면은 이 차량 뒤편에서 끈을 이용해서 당겼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공범이 있는지 여부도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경찰이 이제 그런 부분을 2인 이상의 공범 여부도 좀 따져보겠다. 일단은 그 여성은 무죄가 났기 때문에 이 공범이 드러나지 않는 한은 다시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른바 광양 주차장 살인 사건입니다. 작은 단서라도 있으신 분은 전남지방경찰청으로 제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